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합의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할 거라면서도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동안의 휴전 동안 이란이 무기를 보충했을 수도 있지만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사용할 거냐는 질문에 재래식 방식만으로도 이란이 초토화됐다며 핵무기는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Sir, would you use a nuclear weapon against Iran? You posted on Truth Social a few weeks ago. We don't need That's it. not Why do I what nee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No, I wouldn't use i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allowed to be used by anybody.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전 세계가 핵무기로부터 안전해지는 영구적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충분하다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I don't want to rush myself, because every story says, oh, Trump is under time pressure. I'm not. No. You know who's under time pressure? They are. Because if they don't get their oil moving, their whole oil infrastructure is going to explod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며 해상 봉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미군도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무국적 유조선을 납포하고 이란을 지원하는 선박 차단 작전을 전 세계로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해야 해협은 열리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that's very positive.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대이란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전쟁으로 악화한 미국 내 여론을 뒤집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르면 현지 시간 24일 밤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빠르면 이날 밤 소규모 수행단과 함께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에 미국과의 2차 종전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회담을 위해 이미 미국 보안팀은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양국과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회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미국의 해협 봉쇄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 범위를 전 세계 해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협상장에 나올 것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예, 2차 회담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를 먼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이 파키스탄 언론을 통해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파키스탄 투데이 등은 중재를 맡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침묵을 깨고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한 외교 노력을 크게 강화했다며 해상 봉쇄를 해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며칠 전 이번 협상의 키맨인 무니르 총사령관이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논의가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아직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란은 2차 회담 참석의 선결 조건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의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تعهدات حداقلی خودتون رو در دوره آتش بس اجرایی بکنید چگونه می‌خواهید به شما اطمینان وجود داشته باشه که بتوانید یک توافق کلی‌تری رو اجرا بکنید 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대한 봉쇄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회담을 성사시킬 접점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한 방씩 주고받듯이 이 화물선과 유조선 납포 영상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이란이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의 화물선 납포 영상을 공개하자 미국은 곧바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유조선을 단속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미군이 이번 휴전이 실패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타격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모기 함정으로도 불리는 소형 고속전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하는 비대칭 전력이 목표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먼저 푸는 순간 회담의 주도권도 뺏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e open the strait. That means they're going to make $500 million a day. I don't want them to make $500 million a day until they settle this thing. So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자, 신호특파원, 이런 가운데 이란 언론이 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왔다는 보도를 내놨죠. 네, 이건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의 보도인데요.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유조선 코바호가 이란 라크섬 동쪽에 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봉쇄를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또 대내적으로 이걸 선전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은 이번 주말부터 테헤란의 호메이니 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과 무스카트 그리고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부과한 통행료를 실제 현금으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경제재무부 계좌에 처음으로 예치됐음을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암호화폐 결제서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정확한 징수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우리 돈 약 3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해상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중부사령부 작전구역 내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날 경우 또는 이란 항구를 봉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군용기 수십 대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또다시 이란의 내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이란 지도부가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내분설을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이란의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파와 운건파의 갈등이 미친 수준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이스라엘에선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 대표에서 사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과도한 협상 개입에 대한 불만을 사임 배경으로 거론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일 내분설이 나오자 이란 지도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는 국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란의 단결은 강철처럼 견고해졌다면서 적의 심리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건파로 평가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강경파나 온건파는 없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이란 외무부도 현재 전쟁과 외교 두 개의 전선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این صحبت‌هایی که شما میشنوید در مورد اینکه ایران دچار چند دستگی است یا ایران نمیتواند تصمیم بگیره خب نوعی فرافکنی است 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의 주요 파벌들이 과거보다 더욱 단결한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상황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끊임없이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중상을 입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정신은 명료하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즈타바가 은신에 치료 중인 상황에서 현재 이란의 주요 의사결정은 군부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됐지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끊임없이 사망설이 제기되고 의식불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여러 명의 이란 소식통들을 인용해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모즈타바가 지난 2월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명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다리에 3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의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술을 받은 한쪽 손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얼굴과 입술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개 연설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영상이나 음성 대신 서면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모즈타바의 치료에는 의사인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스라엘의 추적을 우려해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지휘관들이나 정부 인사들도 직접 면담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 쓴 메시지만 인편으로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보상 등으로 적어도 현재는 모즈타바가 주요 의사결정을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권력은 강경 군부가 쥐고 있다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과의 협상 등에서 모즈타바는 군부의 의견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란 전쟁 과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성적표에 따라 76년 역사의 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작전을 지원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안은 스페인을 나토에서 일시적으로 제명하는 카드입니다. 스페인은 사회노동당 정부의 결정에 따라 로타 해군기지와 모론 공군기지 등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 사용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또 미국은 협력을 거부한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분쟁 중인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 지지를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나토 주요 직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나토 탈퇴나 유럽 주둔국 감축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나토 회원국들을 기여도에 따라 착한 동맹국, 나쁜 동맹국으로 분류했다는 미 폴리티코 보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란 전쟁 시작 이후 나토 동맹국을 향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거센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파견하지 않는 등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We've had great support from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great support, but we've had no support from, essentially, no support from NATO. 스페인을 나토 동맹국에서 제외한다는 이메일 내용에 스페인 산체스 총리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전쟁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Bueno, nosotros no trabajamos sobre emails, trabajamos sobre documentos oficiales y posicionamientos que haga, en este caso, el gobierno de Estados Unidos. La posición del gobierno de España es clara. Absoluta colaboración con los aliados, pero siempre dentro del marco de la legalidad internacional. 문제는 미국이 정보 공유 배제나 외교적 지지 철회 등 우회적 보복을 실행할 경우 나토의 핵심인 집단 방위 체제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76년 동맹의 대원칙이 트럼프식 안보 무임승차 논리에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방국을 적으로 돌리는 미국의 강경 노선이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나토 동맹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미국의 유럽 방위 의지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현지 시간 24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조약에 명시된 만큼 동맹에 충실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며 미국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집단 방위 약속이 서류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방위 노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했던 미국 특수부대 병사가 해당 작전에 돈을 걸어 우리 돈 6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중동 전쟁을 둘러싼 수상한 거래 의혹도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미군 특수부대는 전격적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붙잡아 미국으로 끌고 왔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작전에 트럼프는 환호했습니다. January, elite American warriors carried out one of the most complex, spectacular feats of military competence and power in world history. No one's... 하지만 비밀 작전 뒤에는 음흉한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뉴욕 연방 검찰은 체포 작전에 참여했던 미군 특수부대 군인을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38살의 미 특수부대 소속의 반다이크 상사는 예측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마두로 체포 작전에 돈을 걸어 4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체포 작전 계획은 물론 실행까지 참여한 반다이크 상사는 폴리마켓에서 13번이나 돈을 걸었습니다. 모두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나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내기였습니다. 앞서 작전에 열광했던 트럼프는 이번에는 자신은 몰랐다고 슬쩍 물러섰습니다. Are you concerned that federal employees are betting on these prediction markets and potentially getting rich? Well, I don't know about it, but was he betting that they would get him or they wouldn't get him?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도 예측 시장에서 수상한 거래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 금지까지 지시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큰 돈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내부자 거래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56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차 협상이 꽉 막힌 느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 서두르고 싶지 않다. 시간이 충분하다.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누구 편이라고 보십니까? 시간 누구 편인지 확인하려면 좀 따져봐야 될 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5개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 위치. 지금 이란 해역에서 작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게는 이제 앞마당이고 미국에게는 먼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가까이에 있는 이란에게는 지역 정보력, 후속 보급, 그다음에 전투 가능한 군인 수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리해요. 이란이.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피로도인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상시 해상에 있는 게 아니고 육상 기지에 있다가 소형 선박을 이용해서 잠깐 임무하고 다시 복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 해군 전력은 항공모함 포함해서 계속 해상에서 있잖아요. 피로도가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란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무 해역 범위인데 지금 이란의 임무 해역과 미군의 임무 해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호르무즈 해역 장악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미 해군은 아라비아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최단 37km이기 때문에 그 37km도 5만 거를 빼면은 한 10km에서 20km만 잘 지키면 되는데 미 해군은 사실 이거에 비하면 광 해역에서 지금 작전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좀 다른 거고 네 번째는 표적화 여부. 그러니까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은 이제 해안선으로 이제 지대한 미사일 기지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쫙 있는데 지금 미 해군은 아라비아해에 집결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 해군이 취약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내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미국에서는
심리전을 약간 이용해서 분열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협업의 의미도 좀 있거든요.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경파하고 온건파를 협업하는 체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백악관은 지금 탑다운식으로 하나의 목소리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다양한 선택지가 없고 협업도 안 돼요. 그걸 다 고려하면 시간은 사실은 전술적으로나 작전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이란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네, 이란에게 시간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이제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또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또 중간 선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는 이유는 뭘까요? 초조함의 방증이 아닐까요? 오히려 네. 네, 그 말을 자꾸 한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반 교수님 말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여론도 안 좋고 누가 전쟁 이렇게 왜 명분 없는 전쟁을 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쟁 권한법이 5월 1일 하면 끝난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막대한 전쟁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그에 비해서 이란은 이미 수십 년을 제재에 견뎌왔어요. 지하화 경제. 그리고 미국은 다 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냥 그걸 보고 따박따박 대응하잖아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예. 예를 들면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미국이 장악하지 않는 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숨어 있거든, 다. 숨어서 있고 미국은 다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숨어서 있으면서 공격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무기 함대 얘기해 조그마한 걸로 돈이 저렴한 거. 그다음 미사일로도 함정을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군함을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란이.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 기리부설 함정을 격침시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응으로 나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면들이 미국한테 불리하고. 그다음에 이미 그 이란은 때리면 때릴수록 지금 단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신정국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 민주적인 국가는 참 그렇지 않지만 비민적인 국가는 오히려 단결한단 말이죠. 이런 특성을 볼 때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란은 계속 해협 봉쇄라는 거는 기리부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전쟁 행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말만 휴전이지 전쟁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저강도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다 패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해주는 거 보면은 아주 저렴한 거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이 이란 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꽉 막힌 종전 협상이 조금은 변화가 있어 보인다 싶은 것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란의 아라가치 외무장관은 이르면 오늘 밤에 파키스탄하고 우리하고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파키스탄에 오늘 밤에 방문을 하고 또 미국 보안팀은 이미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차 협상이 임박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임박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따져보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따져볼 수 있는데 전선 상황을 봐야죠. 전선 상황이 과연 대화의 국면인가 아니면 전투로 가기 위한 어떤 여건 조성의 국면인가 보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과 그다음 미 해군의 역봉쇄 작전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결국은 대화를 한다고 하면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타결의 여건이 조성이 됐느냐? 의제가 사실은 굉장히 간극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측의 메시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는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얘기는 핵무기를 쓸 수도 있는 국가지만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 엄포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전쟁 국면으로 보면 가장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락치 외무장관이 가는 걸 갖고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만약에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파키스탄 회담이 열릴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보안지대도 그대로 해놓고 호텔도 그대로 해놨어요. 그거에 대한 예의 차원,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미국에서 뭐 어떤 제안을 좀 받으면 그걸 건네주는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받고 복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랜드 바겐식의 협상이 장관급 혹은 실무급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설령 파키스탄에 가더라도 이 실권을 좀 전권을 다 가지고 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란이 뭐 내부 분열이 심하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실 중요한 때는 모주타바를 통해서 선언을 하거든요. 협상에 나가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협상 종전으로 가면서 어떠한 유리한 점을 확보할 것인가 핵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적 보상 이런 것들을 누가 실익을 챙길 것인가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뒷전이고 누구 때문에 지금 협상이 길들이고 있는가 이걸 또 핑계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란도 거기에 내가 미국에서는 이란이 분열해서 지금 합의안을 안 주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다 이런 자꾸 얘기하니까 이란은 그거 아니다. 우리는 지금 협상단도 보내고 있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귀책사가 누구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금방 들어온 소식이기 때문에 이란 외무장관이 이르면은 오늘 밤에 파키스탄에 도착한다. 그리고 파키스탄 내부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과 2차 종전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협상의 물꼬가 좀 트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좀 꽉 막힌 듯하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 대치를 이어가면서 서로 통제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군이 세 번째 항공모함을 중동 해역에 투입하면서 이란을 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해상 봉쇄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 사령부가 SNS를 통해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호가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바다 위 공군 기지로 불릴 만한 규모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조지 H.W. 부시호는 이번 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세 번째 항모인데요. 중동에는 이미 미군 항모 2척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이브라임 링컨호가 인도양에서 또 제럴드 알 포드호가 홍해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죠. 여기에 더해 미군은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고 있던 머제스틱 XO를 제압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납포 소식인데요. 이 같은 미군의 움직임은 이란의 협상을 압박하고 또 여차하면 해협 주변의 이란군도 타격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으로도 풀이됩니다.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that's very positive. 하지만 이란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기뢰 부설에 나서면서 미국을 계속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에 기뢰 부설에 나서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고 지시했죠. 여기에 또 앞서서 이란군이 납포한 선박 2척의 동향도 전해졌습니다. 이란군 통제 아래 선박들은 이란 남부의 반다르 아바스 항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전장이 돼버린 상황인데요. 유가 시정을 위협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언제쯤 뚫릴까요? 전 세계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만 보면은 이게 진짜 휴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제 분위기인데 앞서서 이제 제일 먼저 전해드렸던 부분,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지금 중동 지역에 집결한 상황입니다. 항공모함이 총 4척이라면서요. 그중에 3척이 뭐였는데? 이러면은 4척이 아니라 이제 통상 움직이는 11척 중에 통상 움직이는 게 3척 내지 4척 이렇게 통상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가동을 하는데 3분 개념이거든. 해군은 작전, 대기, 그다음에 수리, 정비 이런데 거의 다 지금 동원된 거거든. 지금 움직이는 것 중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군 작전 측면에서 보면은 저렇게 3개를 집결한다는 거는 대규모 공습이 아니면은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미국이 가장 힘든 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 이란이. 그래서 거기를 완전 미국이 공습을 통해 장악하지 않는 한 저렇게 대규모 전력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 정도 전력이면 장악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일시에 막 폭격을 해가지고 그 호르무즈 해협 그 주변을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되면 확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이란도 마찬가지 경제 사정이 너무 피폐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뭐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뭐 그다음에 뭐 전력시설 다
그런 거와 같이 지금 겁을 주는 거죠. 그럼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의 도착했다는 이 부쇼의 전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지금 뭐저 전투기 해서 한 80대, 한 80여 대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전자전기 그 F-18 호넷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이 엄청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뜨면 그것만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구축함, 순양함이 한 5척, 6척 따라다녀요. 그다음에 뭐 군수지원함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세력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은 나죠. 겁은 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전면전으로 갈 거를 예상 못하면서 저를 세력을 계속 붙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나 겁은 준 효과는 있죠. 이런 항공모함 3척에 총 실릴 수 있는 전투기만 해도 어지간한 작은 나라의 공군 전력 정도는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실제 장기전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 측면과 지금 전력 배치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은 지금 국면이 굉장히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소모전 전략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미군을 묶어두면 그건 결과적으로 이란이 이길 것이다. 최소한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패퇴하고 이란은 지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미국은 출구 전략이었어요. 근데 지금 출구 전략이 아니라 소모전 전략으로 가는 것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떤 셈법인지가 굉장히 아주 난해한 퍼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또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2월 28일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항공모함 한 척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2척을 배치한 다음에 이란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2척 이상 배치하면 이거는 전면전에 대비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카드가. 근데 3척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뭐 초토화 작전 재개를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포함시켜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척당 70에서 80여 개 함재기를 실는데 그 3척이 그 함재기를 다 동원한다고 하면 하루에 수백 개의 전투기를 동시에 가동시켜서 초토화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초토화 작전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출구 전략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게 과연 미국에게 이제 어떤 그 딜레마를 또 안기게 될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생각하는 방법은 항공모함 3척의 의미는 대이란 압박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3척도 계속 해역에 배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압박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자, 항공모함도 항공모함이고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선박 납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미국이 또 영상을 공개했죠.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이란의 유조선을 이번에도 인도양에서 납포를 했다고. 인도양이 이제 인도 남부 쪽이던데 보니까 이거는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미국에? 참 이해하기 힘든 작전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전장을 넓혀요. 아까 뭐 방 교수님 얘기했지만은 지리적으로 이격돼 있고 남은 나라에 가서 싸우는 거하고 정말 생존 피로도가 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나 이제 화면을 볼 때는 그 해협이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나가면 한 5마일만 나가도 망망대해, 그리고 하나의 표적을 잡아가지고 검문 검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 조금 오늘도 뭐 어느 이란 함정이 이 호르무즈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걸 다 검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시키고 이런 거는 미국이 지금 전쟁 끝내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소규모로 장기전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봉쇄 작전이란 말을 한단 말이죠. 전면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송이는 안 받아도 된다. 단지 이란의 쪽집게 타격이라서 이란을 돈줄을 말리고 그다음에 전쟁 수행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의의를 설득할 이런 또 계획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박 납포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란에서 안 나가는 거죠. 지금 뭐 선박 납포 경쟁, 사실상 전쟁 중에 납포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심한 얘기로 하면은 완전히 그 브로케이드, 그냥 막 브로케이드를 치는 건데, 이거는 아주 고강도로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도 못하고 들어오는 것도 못하고 전쟁 물자도 이제 계속 바닥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항모 전단을 3개를 동원해 가지고 뭐 막 그 대규모 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인도양까지 퍼치면서 선박 납포 작전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사실 거기에 또 중국까지 연계해 가지고 쪽집게를 집어 가지고 연계시키는 어떤 수단을 지금 모색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장기전에 또 한 가지의 변수가 바로 이 미국의 전쟁 권한법 시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전쟁의 법적 시한이 이제 5월 1일자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한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위헌의 소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협상이라든지 군사 전략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전선이 2개의 전선에서 싸우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하나는 이란 전선이고 하나는 국내 전선입니다. 국내 전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초토화 작전을 뭐 이란 전선에서 많이 한다 하더라도 국내 전선에서는 계속 반전 시위다. 그다음에 그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33%까지 내려가는 식으로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5월 1일이 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한계점에 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우려해서 이게 처음부터 전쟁 권한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해서 풀어 나가려고 전쟁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거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이게 전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필요성을 얘기하면 30일 최대 3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30일 동안은 사실은 의회의 견제를 5월 1일보다는 굉장히 고강도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받는 기간에 트럼프 행정부는 뭔가를 제시를 해야 돼요. 저는 한 3가지 막 그 압박에 이제 처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협상을 타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 군사력을 그 협상을 압박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인정을 해줄 테니까 네. 타결을 해야 된다. 그걸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시작한 전쟁이지만 미국이 패하는 건 볼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승리를 해야 된다. 그 요구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국제사회 모두가 걱정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30일 내에 지금 혼자 하는 거랑 달리 의회가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받게 될 압박감과 견제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5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장치가 지금보다는 고강도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선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제약력이 용인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월 1일 이후 이제 30일 정도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 그걸 의회의 승인을 받을 명분이 필요하다. 그 명분 쌓기가 지금 상당히 그렇죠. 이제 중요한 상황이다.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을 설명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따져보면서 의회에서도 주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파키스탄 분위기를 보면은요, 그 중재국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상 봉쇄를 좀 해제해달라. 미국한테 파키스탄이 직접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선 거는 천만다행이었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뭐 이란이 이 협상장에 안 나오는 거는 봉쇄 때문에 그러거든. 봉쇄. 네. 사실 봉쇄는 전투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주장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청해야 파키스탄을 중재국으로서 임무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첫 번째는 그 1차 협상은 했지만 2차 협상은 바로 종전으로 가는 건데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못하니까 파키스탄도 불안하죠. 중재국으로서 정말 그동안의 국가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 사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뭐 요청 안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협상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그 봉쇄를 좀 풀어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봉쇄를 하고 나포를 하면서 이거를 협상한다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이건 전투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기대를 또 하잖아요. 주말에 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야 만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쇄가 풀려야 풀린다. 그럼 짧게 방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랑 같이 연결을 좀 해보면 이란 외무장관이 이 요청하고 파키스탄 넘어간 거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다분히 심리전을 많이 하는 게
누가 협상을 깼느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간다.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봉쇄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안 간 것이다. 봉쇄 해제를 요청을 파키스탄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파키스탄이 좀 한쪽 미국 편을 많이 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미국 편이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그 얘기를 했다 한 거는 협상자가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을 했죠. 근데 그 이유로 이란 지도부의 분열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직접 입장을 내고 일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6주 넘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지타바 하메네이. 또다시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은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 내 균열이 생겼다고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강경파나 온건파는 없다.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일 뿐이다. 역시 단결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을 거론하면서 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략이 통하지 않는 건 이란이 단결된 모습 덕분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하나로 뭉쳐 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일제히 단결을 강조하고 나선 건 미국이 2차 협상 무산의 책임을 이란에 돌리면서 그 이유로 지도부 내 균열을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a battle between the pragmatists and the hardliners in Iran right now, and the president wants a unified response. And so, as we await that response, there's a ceasefire with the military and kinetic strikes.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이 심리전으로 이란의 단결을 저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이처럼 지도부가 앞다퉈서 단결 메시지를 내놓은 건 미국의 심리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또 이란 내 민심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부가 미친 수준으로 분열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이란은 어느 때보다 단결하고 있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 상황 어떻게 파악을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메시지는 이제 심리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이야기도 좀 맞는 부분이 있고 이란의 이야기도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뭐 이란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지금 균열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균열이 아니라 이견이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뉘앙스의 차이지만 사실 굉장히 큰 차이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게 들면 그 이란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할 때 그때와 지금 전쟁 중인 상황이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대동단결할 가능성은 후자가 더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집안에서 싸우다가도 일찍 단결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이견 정도는 있지만 그게 뭐 내부를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균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지금 정황을 보면 지금 모지타바가 지금 다리 수술도 받았고 네. 안면 화상이고 그리고 뭐 표적화를 우려하기도 해서 뭐 통신 이런 건 아예 안 쓰고 수기로 적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네, 이제 네. 지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명이 이제 최측근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것 같은데 온건파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니까 치료한다고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그 행동 대장으로서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 온건파하고 강건파가 사실은 다 모지타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협업의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보고, 다만 미국은 작은 이견이라도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고 하는 심리전을 구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지타바 소식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다리에도 부상을 입었고 또 얼굴에도 화상을 입어서 이번에 나온 메시지도 이렇게 국영방송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신이 온전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핵심 결정권자가 모지타바가 아닌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집단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논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크다. 그리고 이건 누구도 무시 못할 것이고 갈리바프가
교체돼도 아마 그쪽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단 말이죠. 사실 이란이 그동안 그 폭격을 받고 지도자급을 다 잃으면서도 다 궁금했잖아요. 왜 이렇게 숨어서 하느냐. 이거는 신정체제의 특징. 유사시에 뭉치게 하는 심볼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정상인데 안 나왔다면 이거는 뭐 대모할 일이거든요. 사실 국가 위기 사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아프기는 많이 다치기는 다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위기심마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거는 그 체제의 특성이라. 그리고 처음 1차 협상 나갈 때도 나가라 지시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것이 체제가 미국에 볼 때는 막 흔들리고 서로 싸운다, 뭐 갈등 일으킨다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혁명수비대 이거 굉장히 영향력이 큰데 그쪽에서 거의 다 모든 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갈리바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1차 협상에서 이제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근데 갈리바프가 사임했다. 협상단장에서 이제 사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제 먼저 나왔잖아요. 이거 신빙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오늘 밤 도착한다. 소규모 협상단을 이끌고 여기서 갈리바프 빠진 것 같거든요. 지금 다분히 저 심리전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란은 계속 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다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먼저 얘기가 돼야지. 계속 그 연막작전 하는 거거든요. 뭐 바뀌었다 하는데 정부에서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이 협상을 내가 잘못해서 한 건 아니다. 깨지는 게 결렬이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갈리바프가 진짜 사임 그런 압력을 받았다면 내부에서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란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리전이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첫 번째는 내부의 이제 지위, 권력 지위에 뭐 나름대로의 뭐 다툼까지는 아니고 그 뭐 경쟁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제 대화를 어렵게 만들어서 협상의 어떤 문턱을 좀 더 높이는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카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이란에서는 모스타바가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갈리바프가 협상 대표를 한번 맡았으니까 복수의 협상 대표를 내세우는 거예요. 갈리바프도 했다가 뭐 바이든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을 딱 보니까 협상하는데 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꾼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다음 협상장 할 때 또 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복수의 협상 대표를 만들어놨으니까 뭐 대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다. 그 협상 상황이고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지휘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협상도 사실은 지휘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하게 사실은 뭐 그림을 끌고 가지 불리하게 그냥 실각을 시킨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미 전략 측면에서 뭐 복수 대표까지 고려하는 선택지까지 열어두고 여러 가지 전략적 응용을 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뭐 일명 굿캅, 배드캅 전술 같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으시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란의 요구 조건은 좀 더 강경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이제는 전쟁 배상금, 또 제재 해제, 재공격 금지 약속 이런 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들어보면 좀 군부 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뭐 그 혁명 수비대라고 얘기했잖아요. 20-30%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은 농축 시설, 뭐 농축도 뭐 우라늄 농축 이건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쏙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란으로 입장을 볼 때 너무나 많이 공격을 받고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 끝나면은 분명히 내전 내지는 뭐 지휘부가 완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끝낼 수 없다. 지금 계속 협상을 미루고 안 나가고 하는 거는
정말 나가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경제적 배상 요구죠. 그다음에 이제 저 해외 동결 자산 해제하는 거, 경제 제재 해제하는 거, 그다음에 전쟁 끝났으면 이제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얻어내고 해야 이란이 다시 컴백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끝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회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구실을 잡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미국이 일단은 현 상황에서 봉쇄를 약간 늦추거나 해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끌어내야 돼요. 일단 만나야 되거든. 지금 미국도 엄청 바쁘고 이란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전쟁법 관련해서 이런 것도 지금 데드라인으로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만나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막 지금 빗발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도 나가기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이란과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재개 가능성을 또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ממתינים לאור ירוק מארצות הברית בראש ובראשונה כדי להשלים את חיסול שושלת חמינאי, יוזם תוכנית ההשמדה נגד ישראל, ואת מחליפי המחליפים של מנהיגות משטר הטרור האיראני.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휴전 협상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주 연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든 다시 이란하고 전쟁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태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란 전쟁이 있고 계속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인식차, 그다음에 전쟁 목표의 차, 이게 다시 이제 부각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지금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따져보면 이게 어떤 정도의 사안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제 압박을 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이제 휴전을 성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했어요. 물론 이제 휴전 기간에. 근데 이제 역봉쇄 때문에 다시 그거를 이제 하루 만에 폐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카드였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이 휴전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이란이 협상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결정하는 변수였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3주 휴전을 성사시킨 것은 이란이 다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끔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여건 조성에 어떤 찬물을 끼얹다시피 해서 이란은 이제 다시 공격할 때를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안보적 이유는 레바논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에 계속 작전했고 1982년부터는 안보지대를 만들어서 계속 전쟁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떠나더라도 계속 단독으로라도 구사작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명분을 축적하는 거죠. 지금 기간이.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죠. 네타냐후가 이제 외부 위협을 부각시켜서 내부의 정치적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서 쓰는 그 두 가지 카드가 변함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현 상황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촉발 변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쟁 56일차 소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늘 밤 회담 개최국인 파키스탄으로 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수행단과 함께 이슬라마바드로 도착할 예정으로 미국과의 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요? 네, 네, 아직 이란 정부의 공식 협상 재개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키스탄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저녁 6시 반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라그치 장관은 이르면 오늘 밤 소규모 수행단과 함께 파키스탄 수도 이곳 이슬라마바드에 도착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에 미국과의 2차 종전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을 위해 이미 미국 보안팀은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도 파키스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주말 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미국과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정부 대표단이 동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란 협상 대표단 가운데 한 명인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소규모 대표단과 함께 이곳 파키스탄에 머지않아 도착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협상 대표단은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인데 아라그치 장관만 오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이란 언론은 이번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은 외교 수장으로서 순방 일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부터 파키스탄과 오만,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지역 정세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전쟁의 최근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외교 순방이 맞다면 갈리바프 의장 없이 아라그치 장관만 파키스탄에 오는 게 설명이 됩니다. 다만 최근 보도에는 이란 내부 갈등 끝에 갈리바프 의장이 해임됐다는 설도 있었기 때문에 종전회담에서 배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언제 도착할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현지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내일 오전 도착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도 곧 출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라그치 장관의 순방 일정인지 아니면 2차 종전회담인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파키스탄 방문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파키스탄 정부는 오늘 중재 노력을 바쁘게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 키맨으로 꼽히는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잇따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정확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담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앞서 파키스탄 언론들은 그동안 중재국으로서 의견 표명을 자제하던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이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앉히기 위해선 해상 봉쇄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설득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파키스탄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란의 회담 선결 조건이었던 해상 봉쇄 해제 약속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도착한다는 소식만 전해진 상황으로 이후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성사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온 파키스탄 정부는 회담장으로 쓸 세레나 호텔을 일주일 가까이 비워두고 있습니다. 또 일반 숙박객 예약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차단해 주말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회담장 주변을 통제하고 레드존을 설정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등 언제든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간 24일 대이란 해상 봉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오만만에서 공해에 이르기까지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철통 같은 봉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봉쇄 조치 이후 지금까지 이란 선박 또는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 34척이 회항했다며 이 같은 봉쇄 조치로 인해서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미국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미군의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대중국 원유 수출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스님 뉴스는 이란은 미군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오만해 인근의 자스크 항구를 통해 중국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스크 항구를 활용하면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 없이
원유를 적재하고 직접 공해로 진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2달을 향해 가면서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의 덫에 갇혔습니다. 법적 시한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적 질식 상태에 빠진 이란 모두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기는 일주일 뒤인 5월 1일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마지노선 60일이 바로 이날 끝납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행사에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선 셈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전쟁 연장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시간 압박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의회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정부 내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Congress is the only ones that has the ability to declare war on another country. I think Trump is acting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이란의 시기 역시 경제적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로 생명줄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란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에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서 이제는 유전을 아예 폐쇄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유를 뽑아내도 담을 곳이 없는 물리적 한계가 이란 지도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hem to make $500 million a day until they settle this thing. So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미 행정부는 이 틈을 타 30조 원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라는 파격적인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며 종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강경파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데다 법적 절차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시한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두 나라의 기싸움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의회의 예산 차단과 군 통수권 논란이 맞물린 유례없는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레바논 휴전이 3주간 연장됐지만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무력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4일 오전 레바논 남부의 키르벳셀름, 툴린 등의 건물을 공습했습니다. 이후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을 겨냥해 자폭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세 나라 지도자들의 이미지 전략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고 또 전략적 득실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얼리티 쇼 MC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데 능한 인물입니다. 카메라 앞 질의응답은 물론 기자 전화를 직접 받고 전황과 합성 이미지까지 실시간 공유합니다.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뉴스가 트럼프의 발언과 얼굴로 채워지는 효과는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우며 논란과 실책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유의 상충하는 정보를 막 던진 다음에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국이 원하는 안을 던져서 이렇게 그 협상을 꺼집어내는 건데 지금 이번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언론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지만 방식은 다소 다릅니다. 총리실이 관리한 영상과 연설, 기자회견을 통해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통제형 노출에 가깝습니다. 주로 항전 의지를 강조하는데 경직되고 권위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אין 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매주 공개 연설로 존재감을 보였던 푸틴과 달리 공습 이후 자리를 이어받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국영방송 대독이나 SNS 게시물로만 전달됩니다. حتما غرامت تک تک صدمات وارد شده و خونبهای شهیدان و دیگه جانبازان این جنگ را طلب خواهیم کرد و حتما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외부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권력 내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들에 대한 결집도 필요한 것이고 군에 대한 사기도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상당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부상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냐. 새 지도자는 전선뿐 아니라 이미지 메시지의 영역에서도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균적인 반대 여론이 집권 2기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58%, 긍정적인 여론은 39%였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34%만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고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한 지지율은 28%에 그쳤습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기름값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휘발유에 의해서 경유 평균 가격도 3년 9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2,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정부가 네 번째 석유 제품 공급 상한선을 2, 3차 수준에서 동결했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주유값이 동결이 되더라도 주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체감이 커요. 주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 계속 주유소 가격을 체크하게 되죠. 공급 가격이 묶여 한숨 돌렸지만 앞으로 기름값이 더 오르진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호르무즈 때문에 기름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가 그냥 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운전하는 사람들 기름값도 문제지만은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전국 기름값은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6원, 경유는 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3차 최고 가격 고시 이후 2주 동안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평균 186.8원, 184.2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휘발유는 2,200원, 경유 2,800원, 등유는 2,500원 안팎까지 치솟았을 거란 추정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경유 가격 상승을 억제했지만 화물차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유가 보조금 나와도 저희 화물차들은 엄청 부담했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더 비쌀 때를 겪어본 적이 없는 것. 정부는 다음 달부터 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대처하기 위해 원유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으며 이 수급 차질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5월 중 지난해 월 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원유 7,462만 배럴을 확보했으며 유조선 항로 또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비닐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공급 부족 우려를 낳았던 주사기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한 뒤 특별 단속을 진행해 왔습니다. 과도한 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많이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창고에 일회용 의료기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일회용 주사기들이 가득하고 창고 안에 5일 넘게 보관돼 있던 주사기만 13만 개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앞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주사기 품절 현상이 나타나자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월 평균 판매량 대비 150%가 넘는 주사기, 주사침을 5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난 13일 고시를 내렸습니다. 같은 판매처에 대해 중동 사태 발생 전 3개월 평균량을 넘게 파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주사기 생산량이 전쟁 전보다 오히려 많은 만큼 매점매석 행위가 유통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왔고 고실럭인 32개 주사기 판매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단속된 물량은 공급 부족 현장에 하루 안에 출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특별단속반을 계속 운영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계도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국내 농업 분야 전반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농기계를 돌리기조차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모내개철을 맞은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이 이양기에 타고 논 위를 부지런히 오갑니다. 지나간 자리마다 파릇파릇한 모가 줄지어 자리를 잡습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영농철 쌀 농가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기쁜 시기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벼농사는 거의 모든 과정에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농기계가 필요한데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무섭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 농가 한 곳에서 1년 동안 쓰는 농업용 면세 경유만 6,000리터에 달하는데 평균 가격이 올해 초 리터당 1,100원대에서 최근 1,49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화학비료나 비닐 같은 농업용 자재 가격과 운송비도 함께 오르며 생산 비용이 작년보다 20% 이상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쌀값을 올려도 거의 남는 게 없는 수준이라 농민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아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옛날 같으면 뭐 1분, 2분은 시동 거르는 상태에서 껐다가 켰다가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꺼야죠. 근데 기름 자체를 무조건 이제 아끼고 봐야지 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모내기 처리되면 인건비나 자재값 부담도 더 심해집니다. 훌쩍 뛴 원가는 올가을 쌀 수매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 이란 전쟁이 주식인 쌀을 비롯해 우리 밥상 물가 전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시장의 혼란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EA는 최신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전례 없는 충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IEA는 특히 세계 최대 LNG 수출국 가운데 한 곳인 카타르의 생산시설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 공급 부족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이런 중동 전쟁과 오일 쇼크를 전기차 굴기의 가속 페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고집하던 우리 자동차 업계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꾀하며 제도약을 노리는데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오토쇼에 강정규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이언맨을 떠올리게 하는 황금빛 세단이 등장하자 운집한 관중들이 탄성을 터뜨립니다. 베이징 오토쇼에서 현대자동차가 중국 공략을 위해 만든 전기차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중국 디자인 연구소에서 설계한 콘셉트카 기반의 양산 모델입니다. 아이오닉 V란 장명을 보면 중국 시장에서 V자 반등을 노리는 야심이 읽힙니다. 전통 내연기관을 고집해온 현대차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선언하며 다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It is the world's most advanced EV and software-defined vehicle ecosystem. If you want to be globally competitive, you must be genuinely competitive here. 이번 오토쇼는 단순 전기차를 넘어 AI, 자율주행, 초연결로 진보하는 기술 발전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내년 하늘을 나는 전기차 양산을 예고한 샤오펑은 이미 사전 주문 7,000대를 받았습니다. 가전에서 전기차로 확장한 샤오미, 짝퉁 포르쉐 5명을 싣는 하이퍼 콘셉트카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배터리 황제 CATL은 충전 시간을 주유 시간만큼 단축한 신제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从10%冲到98%，神行超充第3代只需要6分27秒，轿车的续航可以突破1500公里。 불안한 국제 정세에도 흔들림 없는 자급자족의 공급망 생태계를 과시한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중동 전쟁과 오일 쇼크는 중국 전기차 굴기를 앞당기는 가속 페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오토쇼 현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된 쿠팡이 사태 발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 보고서에서 쿠팡의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반을 둔 모 회사 쿠팡 INC는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각 보고서에 나온 로비 대상엔 미국 상하원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농무부, 중소기업청은 물론 미국 부통령과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도 로비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보 유출이 아니지만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수행하던 중 최근 논란이 된 대미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공개된 출처에서 얻은 정보일 뿐 기밀 유출이 아니란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미 측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는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 입장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정치권의 과도한 관심이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합의된 안보 분야 협의가 지연되는데 쿠팡 문제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쿠팡 문제는 법대로, 안보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며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항의성 서한을 보낸 미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 논란이 제기된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한미 관계를 푸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관계가 가까운 만큼 다양한 현안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구성 발언과 쿠팡 문제로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미 갈등의 여지는 정치권에도 몰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안을 내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쿠팡 서한을 놓고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연일 대여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는 장동혁 대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 핵시설 발언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직접 제임스 앨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 쪽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동맹 간 신뢰가 붕괴할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한미 동맹은 더욱 큰 균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국가안보실장이 확인했듯 동맹이 삐걱대는 건 명백하다며 더는 국가에 짐이 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은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가 키를 주고 미국 측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만큼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입법부 수장이자 국가의전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미 갈등의 또 다른 축 쿠팡 사태를 놓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란 편지를 보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한 건데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도 각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건 명백한 내정 간섭이다. 민주당도 사명의식 없는 대미 굴종 본능이라며 미국이 한마디 하면 좌불안석이 되는 사고방식이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삐걱대는 한미동맹을 발판 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갈 심산인데 국민보호와 국익을 최우선에 놓는 절묘한 줄타기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방미 일정 이후 지속적으로 거취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를 비롯한 당 내부에선 권위가 이미 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창당 최저인 15%로 추락한 여론조사는 내부 갈등으로 당력이 하나로 보이지 못한 탓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알쏭달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거취 고민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보도가 빗발치자 장 대표는 기자회견 3시간 만에 SNS 글을 올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선명하게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 즉각 당내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친한계는 이미 권위 소멸 상태라며 후보자 등록일인 다음 달 14일이 장동혁 지도부가 힘쓸 마지막 순간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저희 국민의힘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존재입니다. 집 밖에서 무능한 가장이 집안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모양새인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이 식물인간 상태라며 별도 지역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듭 장 대표의 이선 후퇴를 촉구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이제 오지 않았는가. 좀 눈에 덜 띄었으면 좋겠다. 그게 도와주는 거다. 원외 당권파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해당 행위라며 장 대표를 엄호했지만 8박 10일 방미 여진도 뼈아프기만 합니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는 당 공지는 차관의 비서실장 30대 차관보급으로 정정돼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후보 교체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지역별로 선대위를 따로 꾸리고 대표를 불청객 취급하는 사태가 반복될 거라는 전망은 여전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서울 지역 광역 기초의원들이 배현진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배 의원이 당권 장악이라는 사익을 우선해 당 운영 질서를 파괴했다며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배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SNS와 방송을 통해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비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취 결단 촉구 등 8가지 언사를 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보궐선거 전략공천 이튿날 인천을 찾아 송영길, 김남준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호 후보도 지원 사격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막 동이 트는 새벽 5시 반, 민주당 지도부가 지하철 차량 기지로 들어섭니다. 40여일 만에 다시 찾은 인천에서 정청래 대표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지하철을 쓸고 닦으며 브로맨스를 뽐냈습니다. 시커멓게 묻어나오네. 실제로 먼지가 있네, 여기. 이어 찾은 LNG 가스 생산 기지에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애로사항을 듣고 국민이 에너지 수급 불안에 떨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수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주인공은 전날 전략공천을 확정한 두 후보였습니다.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남준의 공로가 어찌 작다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넘게 산 계양을 넘겨준 송영길 전 대표는 후임 자격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김남준 후보 승리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양에 대한 애정을 지니신 송 대표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지도부는 서울까지 보폭을 넓혔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이자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수제화 매장을 찾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의 오랜 주류 유시민 작가도 자리했습니다. 이광대 전 강원지사와 김남국 대변인 등의 수도권 재보선 교통정리와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도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부천에 있는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이 독감에 걸려 숨진 교사가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사직서를 대리 작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유족 측이 산업재해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유치원 측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며 산재 인정을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YTN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 집 가려고. 지난 1월 29일 독감 판정을 받고도 3일째 출근했던 20대 교사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다음 날 열이 40도 가까이 오른 뒤에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던 A씨는 손발이 괴사되다 이번 2주 만인 2월 14일 폐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가 숨지기 전인 2월 11일 아버지는 유치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딸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유치원 측에 산업재해 신청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유치원 측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맞나요, 그게? 변호사를 선임한 거는 맞고 그건 이제 사실인데 비협조적이라는 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산재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런 부분까지 저는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유족 측은 유치원 측이 산재 인정을 막으려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알리자마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생각부터 한 것이 아니냐며 유치원 측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 원장이 A씨가 사경을 헤매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2월 10일에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치원 측이 책임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장은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파악해 조만간 원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학연금재단은 다음 달 초 A씨에 대한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의결됐습니다.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징계 심의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해 양양군에 통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징계를 요구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보다 낮은 불문 경고가 의결됐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납치됐던 한국인이 나흘 만에 현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지난 17일 괴한들에 납치됐던 한국인 40대 남성이 나흘 만인 지난 21일 현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남성을 납치했던 범인들은 3명 모두 한국인으로 구조 당시 함께 검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했다는 겁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제 작전 실행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돼 중형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또 비상계엄과 연장선에 있는 사건인 만큼 앞서 진행된 내란 재판 구형량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무인기 작전은 국민과 국가를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요건에도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일반이적 재판은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이뤄졌는데 오는 6월 12일 열리는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는 2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부부 동반 친교 행사를 끝으로 인도 베트남 순방을 마쳤습니다. 인도에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국빈 오찬에 함께해 협력 다변화에 힘썼고 베트남 방문은 원전과 철도 등 인프라 공조를 강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부부가 탕농황성 도안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베트남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하노이 대표 관광명소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베트남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는 대형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꼽힙니다. 베트남의 닌투언 지역 2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 참여 가능성을 높였고 고속철도 사업 진출도 본격화했습니다. 또름당 서기장과 합의한 협력 방안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전폭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또럼 서기장을 포함해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 등 서열 2, 3위를 모두 만나 정치적 신뢰를 쌓은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던 인도에선 이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함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셀카가 주목받았습니다. 양국 정부 간 국빈 오찬에 이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초청된 건데 조선과 철광은 물론 신산업 분야의 협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양국은 무역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도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간 250억 불 수준인 양국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핵심 분야에서의 한-인도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공급망 불안을 겪고 있는 인도는 물론 자원 부국인 베트남과 중동 전쟁에 공동 대응하는 데에 뜻을 모은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5박 6일간의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은 당분간 중동 전쟁 여파를 살피는 등 내치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롯데를 물리치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김도영의 연타석 홈런과 올러의 완봉 역투가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6회까지는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아 올러와 롯데 비슬리가 한 점도 주지 않고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7회 이 한 방에 승부가 기울었습니다.
김도영의 솔로포가 광주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기아는 나성범의 좌중간 2루타에 행운이 따르는 안타가 이어지며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8회 김도영은 바뀐 투수 김원중의 포크볼을 잡아당겨 2점짜리 연타석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시즌 7호와 8호로 홈런 단독 1위. 올려는 9회까지 마운드에 올라 시즌 첫 완봉승을 완성했습니다. 안타는 3개만 맞고 삼진은 11개. 시즌 4승에 평균 자책점까지 1위에 오르며 팀을 5연패에서 탈출시켰습니다. It's top 5, but my number one is still taking a no-hitter into the 7th against the Yankees. But KBO-wise, this is probably a number one. I've always wanted to have a shutout. SSG는 극강을 자랑하던 KT 보실루를 무너뜨리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최정이 3회와 6회 홈런 2방을 날렸고 박성환은 안타 2개를 때려 개막 후 연속 안타 기록을 22경기로 늘렸습니다. 안우진이 3회까지, 배동현이 7회까지 이어던진 키움은 삼성을 5연패에 몰아넣고 다시 9위로 올라섰습니다. LG는 문보경의 3안타 3타점 활약을 앞세워 시즌 첫 잠실 라이벌전을 승리로 장식했고 김주원이 3안타 2타점 올린 NC는 유현진이 등판한 하나를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번 주말 프로축구는 선두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빅매치가 열립니다. 7연승 중인 K리그2 선두 부산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수원 삼성의 선두 경쟁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점 3점 차로 치열한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이 주말 격돌합니다. 원팀과 소통을 강조해온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선두 부산은 지난 라운드 수원FC를 꺾고 파죽의 7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8경기에서 18득점 8실점, K리그2 팀 가운데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수원 삼성이라고 저희가 다르게 준비할 건 없고 항상 매 경기 저희는 결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막전 5연승 이후 주춤한 수원 삼성은 직전 라운드에서 경남을 1대0으로 잡고 반등했습니다. 수원 삼성은 지난 8경기에서 2실점, K리그2 팀 가운데 최소 실점입니다. 그러나 이종효 감독은 경남전에서 승리했지만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8경기에서 10골밖에 넣지 못한 공격에서는 여전히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수원 삼성은 5연승 이후 상대팀 선수들이 끌려 나오지 않게 되면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하고 코칭 스태프, 감독님 전체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고 오늘 경기 리뷰를 통해서 선수들하고 다음 경기 좀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종효 감독에게 타겟책이 생겼을지 조성환 감독이 연승 가도를 달리는 저력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K리그1에서는 2위 울산보다 승점 5점을 앞선 선두 서울이 강원 원정을 떠납니다. 서울이 강원도 이긴다면 선두 독주 체제를 굳히게 됩니다. 3위 강원은 강릉에서 열린 리그 23경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 공격수 김대원이 올 시즌 2번째로 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김대원은 지난 21일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2골의 도움 1개를 올리며 강원의 모든 득점에 관여해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대원이 올 시즌 라운드 MVP에 선정된 건 7라운드에 이어 2번째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KB가 부상으로 빠진 박지수 없이도 삼성생명의 2연승을 거두고 챔피언 등극에 1승만을 남겼습니다. KB는 허예은이 두 팀 최다인 18득점, 강희슬이 12득점에 리바운드 10개로 제 몫을 해냈고 일본인 가드 사카이가 9득점에 리바운드 10개로 결정적인 활약을 펼쳐 59대 51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한 GS 칼텍스가 외국인 주포 실바와 4시즌 연속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전체 6순위로 GS 칼텍스 유니폼을 입은 실바는 2025-2026 시즌 득점 1위와 공격 종합 1위에 올랐으며 프로배구 최초로 3시즌 연속 1000득점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관장은 다음 시즌 뛸 아시아 쿼터 선수로 중국 국가대표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종휘와 연봉 15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일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면서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강릉 25도 등 동해안에서도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고온의 하늘까지 맑아서 화재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 전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오늘과 비슷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제주도에는 비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